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신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 큰 불이 나 목조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일대가 위험에 빠질 뻔한 화재 현장과 강풍에 끊어진 고압선이 지나가던 승용차 위로 떨어진 아찔한 고압선 추락사고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주에도 다양한 화재 일어났습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화재로 목조식으로 지어진 사찰에서 불이 났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목조 건물 하면 다른 일반 콘크리트 건물보다 화재가 잘 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일반인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최근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화재 안전 성능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무조건 목조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화재에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전에 지어진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내화 성능 자체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외장 재료로 쓰인 목재 재료들도 방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에 취약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침 8시 11분 서울 성북구 개운산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3층짜리 목조 건물이 손 쓸 틈도 없이 거센 불길에 활활 타고 있었는데요. 119가 화재 건물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으며 본 건물은 1, 2층이 콘크리트 건물이고 3층이 법당 건물로서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고 최성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었고 저희 소방대는 사면에 포위 부수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붕괴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 소방대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화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거의 다 타들어간 목조 구조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해 보는 이들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2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불은 11분 만에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 화재로 3층짜리 건물 중 목조인 3층 부분이 전소되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1층과 2층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화재 당시 사찰 안에는 승려 3명이 있었으나 초기에 대피한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는데요. 119 소방구조대원들은 혹시나 남아있을 잔불을 처리하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46분, 이번에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교회의 옥탑 십자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십자가와 연결된 전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누전, 감전 사고 등 각종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인지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모델링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지하 3층 계단실에서 산소 용접기로 배관 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용접기 불티가 가연물로 날아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이 화재로 건축자재 일부가 소실되고 공사장에 있던 인부 2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 등을 입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직접 보니까요. 이 사찰 건물의 목조 부분이 다 타서 붕괴되는 장면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우리 전통문화재들은 대부분 이런 목조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교수님이 목조 건물이라고 해서 화재에 그렇게 취약하지만은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흔히 나무는 불에 아주 잘 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상식인데요. 네. 하지만 목조주택이 화재 안전성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목재들은요 크게 구조재료, 그 다음에 마감재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구조재료는 기둥이라든지 보 이런 것들처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재료들인데요. 이러한 구조재는 콘크리트나 목재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이 대피하고 화재를 진압할 때까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목재 구조재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불에는 일부 타지만은요. 네. 일정 시간 구조적으로 변형이 생기거나 응력 변화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재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요.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 작은 불씨라든지 발화원에 의해서 착화가 되는 것들을 좀 미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성능들이 있고요. 네. 또 일반 스티로폼이나 단열재 이런 것들로 지어진 건축자재 이런 것들보다도요 훨씬 열 전도율도 낮고 건물에 타는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다 탈 때까지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목재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나무 하면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목조 건물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 자주 화재가 일어나는 목조식 캠핑장 화재 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규정에 어긋난 건축법에 맞게 지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화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목조 건물 시공 시에도요. 건축법에 맞게 또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용되는 합판이라든지 또 마감 재료 이런 것들은 화재에 좀 더 안전한 방염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잠깐의 방심이나 싼 건축자재 사용 같은 조그만 이해타산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문화재를 잃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침 7시 20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벤츠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의 발목이 골절됐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27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정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차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119 소방구조대원의 총력 진압으로 불은 9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이 완전히 전소되고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SUV 차량이 이곳에 정차하고 5분쯤 뒤에 운전석에서 불길이 솟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탄 차량의 조수석에서 휘발유통이 발견되는 등으로 보아 자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2분 서울 강서구 등촌로의 빌라 옆 주차장 차고 처마 부분에 덤프트럭 윗부분이 부딪힌 채 끼어 있습니다.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여서 무엇보다도 운전자 구조가 시급하지만 처마에 꽉 낀 앞좌석이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의 혼신의 사투 끝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교통사고 현장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나와 남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가 없는데요. 네.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졸음이 더 잘 쏟아지기 때문에 졸음운전에 노출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또 그리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게 되면
되면은요. 운전 능력을 과시하게 되는 행동을 쉽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교통 법규를 어길 확률이 높은데요. 또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주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눈의 기능이 저하돼서요. 야간 운전에는 더 위험해집니다. 안 그래도 야간 운전 위험하고 힘든데 이 음주와 야간 운전이 만나면 더욱 위태로워진다 이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서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인식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치사율도 일반 사고보다 20% 이상 가까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술 마시고 핸들 잡으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도 내 가족의 안전도 같이 흔들린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밤 12시 52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빌라 3층에서 엄마가 창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믿지 못할 아찔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아랫부분에 안전 에어매트를 설치 후 흥분 상태에 있는 아이 엄마를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의 상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19 구조대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동 23분 만에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마의 슬프고도 충격적인 돌발 행동으로 너무나도 크게 놀랐을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결과 이제 겨우 7개월 된 딸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외상은 있어요? 밤 8시 48분 서울 용산구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인근 주택 정원을 바치고 있는 옹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축 공사장 위쪽에 위치한 주택의 정원 옹벽이 높이 3m, 길이 10m로 붕괴된 것인데요. 다행히 붕괴 당시 옹벽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강수량이 많고 습한 여름 날씨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축대나 옹벽 붕괴 사고. 꼼꼼한 조사와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밤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대로변에 있는 고압 배전선이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아파트 200여 세대와 상가가 정전돼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고 일대가 암흑천지로 변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또 끊긴 고압선이 주행하던 차량 2대에 닿으면서 불꽃이 튀고 큰 폭발음이 나는 등 피해도 컸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은 출동 즉시 전력 중단 조치부터 하고 현장 수습과 복구 작업을 동시에 벌였는데요. 한전 관계자는 강풍으로 이물질이 날아가 전선에 들러붙으면서 고압선이 절단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잦은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아이 엄마의 돌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는데요. 사는 게 힘들단 핑계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조심스러운데요. 참 슬프고도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또 가까운 지인들의 감정 상태를 좀 더 유심히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힘든 점은 없는지 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이런 불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사회 또 현대인들은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는 반면에요. 또 직접 눈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라든지 가족이 겪고 있는 슬픔이 뭔지 또 고민이 뭔지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프면 아프다, 또 힘들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행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지인이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야 이 가족이나 친구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니면 뭐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냐. 이런 말들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 힘들었을 친구는 이미 여러 번 우정의 창문에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 노크 소리를 못 들었거나 못 들은 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이나 죄 없는 어린아이한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르고 또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끄러운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결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서럽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의 존재라는 거. 또 몸이 작다고 인격이나 존엄성까지 작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휴가철 안전점검 시리즈로 오늘은 계곡 야영 시 사고에 대처하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바다와 강물 속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계곡 야영 시의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일단 야영 하면은 일단 텐트가 먼저 떠올라요. 네. 그리고 계곡 물 옆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 많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이거 굉장히 낭만적인데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피서객분들께서 요즘 유행하는 캠핑들을 많이 즐기시는데요. 네. 캠핑 전에는 안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곡에서 캠핑을 할 경우에는요, 폭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계곡에서 캠핑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캠핑할 장소가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운치 있고 좀 이렇게 평평하고 전망 좋은 곳을 골라서 텐트를 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곳에 텐트를 쳐야 되는 걸까요? 네, 먼저 계곡 캠핑에서 야영지를 선택하실 때는요, 물이 흘러간 흔적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또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해서요, 낙석의 위험이라든지 또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정된 야영장 이외에 좀 더 좋은 장소를 찾는다고 그런 다른 별도의 임의로 캠핑 장소를 정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폭우로 인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에는요, 꼼짝없이 텐트와 함께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른바 물이 모이는 이렇게 깔때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이런 곳이 정말 위험한데요. 마치 깔때기처럼 사방에서 물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관계로요, 하마터면 바로 그냥 수장돼 버리는 위험 지역, 이런 지역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네. 또 특히 장마나 집중 호우 시에 온갖 산골짜기에서 물이 합류되는 계곡은 정말 눈 깜짝할 새 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요, 건널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보이던 계곡 하천물이요, 불과 1분도 안 걸려서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시무시한 급류로 불어나서 가족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끔찍한 영상인데요. 진짜 무서워요. 네. 이처럼 계곡물이 범람했을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건너가거나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일단 대피를 하시고 119에 구조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이 온순하게만 보이던 계곡물이 순식간에 급류로 불어나서 사람들을 쓸어가 버리는 이 영상 정말 무서운데요. 꼭 안전수칙에 따라서 야영지를 정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네. 재난징후 제보 시스템 앱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셔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겁니다. 네, 국민안전처 앱 안전디딤돌 저도 당장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또 계곡물은 수온이 차가워서 준비운동 없이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계곡물 굉장히 차갑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곡물은 수온이 특히 차갑기 때문에요,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입수할 경우에는요, 심정지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계곡은 바다보다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어른의 무릎 높이 정도의 어떤 깊이라고 하더라도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제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는요,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이런 행동인데요. 네. 생각하는 수심과 실제 수심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바위와 부딪혀서 경추 손상 등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또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인한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에는요, 수영 전문가라 하더라도 물 밖으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교수님, 계곡이면은 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독충이나 해충 피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독충이나 해충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텐트를 칠 때 평평하고 또 최대한 건조한 곳에 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게 바로 독충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입니다. 뱀이나 해충들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체질인 분들은 꼭 알레르기 약을 준비하시고요. 해충 방지용 약품도 챙기시는 것을 빼놓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계곡 야영 시 대비해야 할 점들 살펴봤는데요. 올여름은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야영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차에는 물론이고요. 캠핑 장소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에도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가도 좋다는 신호를 받은 차들만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 교통신호라는 큰 약속을 어긴 나머지 발생한 무시무시한 교차로 사고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전복되는 마티즈입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측면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뒤집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고 다발 지역이 바로 교차로인데요. 잘잘못을 떠나 교차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를 부른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한가롭게만 보이는 시내 교차로입니다. 차가 있으나 없으나 조심하며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차로인 만큼 과속은 절대 금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인 교차로. 그중에서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블랙박스 속 사고 영상, 교차로 사고입니다, 교수님. 방금 본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교차로 교통사고는 일단 낮다 하면 대형이라서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가도 좋다라는 교통신호를 받은 차들만 진행할 수 있는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요. 진행을 허락받은 차들은 맘 놓고 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차량이 끼어들어서 들이받치는 게 이 교차로 사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대형 사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과속으로 달려와서 들이받는다면 뭐 전복되거나 또 인사사고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교통신호라는 이 대원칙을 어긴 교차로 사고, 반칙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더더욱 위험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휴가철에 30% 이상 증가한다는 집계가 있는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에 어린이나 청소년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요, 자녀를 동반한 차량 운행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족 동반 여행을 계획하시는 운전자분들은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자동차 안전장비를 따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모두가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안전에 미리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